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선선해지고 있죠? 이제 여름이 끝나가나 봅니다. 기분 좋게 오늘 사연 한번 들어가 볼게요. 36. 저는 지금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혼자 살고 혼자 여행을 다니고 혼자 돈을 벌고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복지 혜택도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회의가 길어질 때는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뿌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엔 혼자 영화관에 들러 조용히 로맨스 영화 한 편을 보고 휴가철이면 일본이나 유럽, 그에 땡긴 곳으로 혼자 비행을 탑니다. 사람들은 가끔 혼자 해외여행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저에겐 그게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적금을 부으면서도 ETF며 배당 주며 꼬박꼬박 투자도 합니다. 혼자 살면 노후가 불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저는 오히려 혼자 살아서 더 꼼꼼해졌습니다. 그런 저를 사람들은 종종 비혼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싫진 않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 저도 누군가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진심이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지 5년 차쯤 되던 때였습니다. 같은 계열사 회계팀에서 일하던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을 참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나오면 아직도 회사에 있었냐며 야식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고 따뜻한 유자차를 사들고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그러더군요. 내가 사는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었거든. 그런데 널 보면서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뭉클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마침 그의 어머니가 약간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들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도착했을 때 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작은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앉아 있었고 아프다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반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나 여동생은 앉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차를 내오셨고 여동생은 방금 부쳐낸 부침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물수건을 가지러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서서히 밀려왔죠. 남자들은 앉아있고 여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날 저녁 식사 때 분명해졌습니다. 상 위에는 반찬이 그득했죠. 잡채, 생선구이, 된장찌개, 나물무침. 그 모든 걸 어머니와 여동생이 부엌을 들락거리며 차렸습니다. 남자들은 그저 숟가락만 들 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장면. 식사가 끝나자 남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식탁을 떠났고 어머니와 여동생만 이 식탁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엄마한테 등짝 미친 듯이 맞거든요. 나중에 집을 나와서 저는 남친에게 물었죠. 그 광경이 너무 생경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따라 제가 평소에 알던 남친과 그 집안에서의 남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도 했고요. 아까 말이야, 왜 어머님이랑 여동생분만 그렇게 움직여? 자긴 안 해? 아니, 남자들은 안 해? 그리고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남자들이 송되면 더 엉망돼서 좀 이상한가? 그런데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넌 우리 엄마랑 여동생이랑은 다르잖아. 다르다고? 넌 대기업 다니고 똑똑하고 엄마랑 여동생처럼 하찮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대우 안 받을 거야. 자기야, 걱정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모든 말들이 그 한 문장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찮은 일, 본질적으로 다르다. 내가 그 집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 기준에서만 우월한 여자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함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똑같이 수발되는 여자가 될 거란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차 안에서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너 같으면 그런 꼴을 보여줬는데도 내가 오케이 하면서 너랑 결혼할 줄 알았니? 가부장? 웬 말이니 정말? 내가 일 관두고 집에 있으면 나도 그런 종 취급 당하겠네? 어머, 진짜 무슨 일이래? 너 이런 사람이었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알았니? 그리고 너를 낳은 니네 엄마가 참 불쌍하다. 어? 그 일 이후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에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게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을 무렵 그 한 남자가 다시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남자는 사실 오래전부터 제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살 어린 후배, 마치 친동생 같은 존재. 항상 저를 누나라고 불렀고 장난처럼 말하곤 했죠. 누나, 전 나중에 꼭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누난 제가 지켜줄게요. 그 남자 만나지 말아요. 그땐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어린애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정말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나, 저 사실 그때 누나 결혼하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비혼 선언했을 때 사실 조금 기뻤어요. 당분간은 누나가 다른 남자 안 만날 것 같아서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저 만나주세요. 제발.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그 말이 너무 어지럽게 흔들려서 저는 결국 그 손을 잡아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2년을 연애했죠. 그 사람은 늘 저를 누나라고 불렀지만 저보다 성숙한 모습도 어른스러운 배려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참 아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꼭 안아주고 누나는 나 없으면 안 되게 생겼다는 말을 장난처럼 건넸지만 늘 눈빛은 진지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건 어느 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 속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누나, 나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누나한테 다 해달라는 말 못하겠어요. 누나가 여유 있는 건 알지만 다 누나가 내주는 건 싫어요. 난 누나가 아깝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이 고마워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죠. 그럼 우리 똑같이 하자. 각자 2억씩 투자해서 집 사고 결혼식은 작게 해도 되잖아. 그는 너무 고맙다고 꼭 잘하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서울에 집을 알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가 일하고 있는 곳이 경기 외곽이다 보니 출퇴근이 편하도록 그 지역에서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로또 같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급히 이민을 가게 되어 너무 저렴하게 아파트를 내놓은 거였죠. 집 구조도 위치도 방향도 뭐 하나 빠질 게 없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바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남자가 제게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누나, 오늘 우리 돈 합쳐서 잔금 치러야 하잖아. 다 준비했지? 그게 조금 미안한데 오늘은 누나 돈으로 먼저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돈 준비 안 됐어?
내 돈은 엄마가 관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그 돈을 못 쓸 것 같아. 지금 좀 묶여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에 묶였는데? 실은 엄마 가게에 묶여 있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엄마가 가게를 정리한다고 했거든? 근데 가게 계약하려던 사람이랑 일이 잘 안 풀렸대. 그래서 아직 돈을 못 뺀다고 하네. 왜 미리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지난주까진 나도 곧 정리될 줄 알았거든? 엄마가 돈 생기면 바로 준다고 했어. 이번 달 안에는 해결된대. 누나, 제발. 우리 그 집 놓치면 안 되잖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하지만 그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또처럼 찾아온 기회였고, 이미 계약금도 걸어둔 상태였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그 순간만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선은 내가 해결할게. 그 대신 이번 달 안에 꼭 정리해야 돼. 알겠지? 결국 제 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죠. 결혼이 현실이라는 말을 저는 그때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제가 그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죠. 그 사람의 어머니는 우리가 결혼한 뒤에도 가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이 제게 약속했던 그 2억 원, 그 돈은 끝내 오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했죠. 정신이 좀 나가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사람 정말 좋았어요. 진심이 느껴졌고,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오래 단단하게 쌓아온 성을 무너뜨린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식도 정말 간소하게 했습니다. 예단이나 예물 그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받는다는 말을 먼저 하셨고, 저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믿음이 생기기도 했죠. 그래, 돈은 좀 꼬였어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정말 뭔가가 자꾸만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 방문 횟수가 너무 잦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정도였습니다. 둘 다 바쁘니까 집안일 거들어 주려고 왔다는 말도 하셨고요.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야 다들 그런 도움을 받는 거라 생각했고, 어머니가 오시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방문이 도움이 아니라 체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냉장고 정리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엔 욕실까지 닦으시고, 어느 날은 제 옷방문을 열고 옷이 너무 많다는 평가까지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며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낯설었죠. 왜냐면 슬리퍼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설마 하면서 안방문을 열었고, 저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욕실 욕조에서 거품 목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품은 하늘하늘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분 아차 하는 얼굴로 고개를 돌리셨죠. 아이고 미정아,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네. 내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반신욕에 감기에 좋거든. 우리 집엔 욕조가 없잖니. 그로부터 며칠 뒤엔 더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늦은 밤 퇴근에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안방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자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을 켜도 깨지 않으셨죠. 그만큼 익숙하다는 얘기겠죠. 또 하루는 퇴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음료를 사들고 들어온 저를 맞이한 건 거실에서 친구들과 치킨을 뜯으며 수다를 나누고 계신 시어머니였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화사했고 그분들의 목소리는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불편했던 사람은 저 혼자였죠. 그 모든 걸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결혼 초반이니까 맞춰가는 중이겠지며 며느리라는 입장에선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참고 또 참고 있던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화장대를 하나 샀습니다. 가격은 1,500만 원. 비싸다는 건 알지만 제 오랜 로망이었고 사실 혼자 살 때부터 찜해두었던 제품이었죠. 하얀 원목 프레임의 크리스탈 손잡이, 빛에 따라 살짝 반짝이는 거울까지 그 앞에 앉아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 화장대 앞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왜 이 거울만 보면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냐? 혹시 이 화장대가 마술을 부리는 거야? 네? 뭐 그런가 보죠. 아유, 나도 이런 화장대 한번 써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이런 거 하나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미정이 너처럼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을 하신 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거의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죠.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우리 집에 오시고 저 화장대 말씀을 계속 하셔. 불편해. 좀 말 좀 해줘.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싶을 만큼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거 비싼 건 아는데 자기 화장 잘 안 하잖아. 엄마는 화장 진하게 하잖아. 그냥 그거 엄마 드리면 안 돼? 뭐라고? 그냥 말이야.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뭐 요구한 적 있었어? 예단 같은 거 말 안 했잖아. 엄마는 그냥 좋아서 오는 건데 자기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알면 엄마가 너무 서운해할 거야. 가뜩이나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 대우 안 해주는데 지금 내가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말이야? 그럼 아니야? 그럼 엄마가 오면 안 돼? 여기 아들 집이야. 자기 허락받고 와야 해? 혹시 내가 이 집 살 때 돈 안 준 것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자기 정말 쪼잔한 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결혼하고 나면 한 2억 정도는 시댁이 쓴다더라.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진심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내게 할 줄이야. 결국 그날 심하게 다툰 뒤 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게. 같이 있으면 더 싸울 것 같아. 그 말만 남기고 나왔죠. 놀랍게도 그는 잡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죠. 기대를 한 제가 잘못이겠죠? 그래도 오래 집을 비울 순 없으니까 저는 3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대화로 풀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안방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제 화장대가 너무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내는 제 화장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라진 거예요.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로 갔을까? 저는 바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화장대 어딨냐고 어디 갔냐고 했더니 자기가 집 나갔잖아. 그럼 잘못한 거잖아. 잘못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거잖아. 엄마한테 보냈어. 그 화장대.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처음 봤다. 뭐? 어머니한테 보냈다고? 내 화장대를? 어. 용달 불러서 보내줬어. 그리고 우리 집보단 앤틱한 게 엄마 집에 더 어울리긴 하던데? 왜? 자기가 집 나갔잖아. 집 나간 여자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아, 그래? 집 나간 여자? 내가 왜 집을 나갔었는데? 그럼 집을 나가게끔 원인 제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문제 아니야? 원인 제공했으니까? 그리고, 야, 여긴 내 집이야. 너랑 나랑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내 집에서 내가 너를 배려하느라 나가준 거라고. 알아?
분노가 정말 이제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자와의 전화 통화를 한참이나 버티다 못해 결국은 뚝 끊어버렸습니다. 끊기 직전 그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일 아니잖아. 화장대 준 게 뭐가 대수라고. 이쁨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그 말이 제 마지막 인내심을 부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거실로 나와 쓰레기 봉투부터 꺼냈습니다. 먼저 그의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출근용 셔츠며 운동복이며 양말과 트렁크들 하나하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다음은 세면도구, 면도기, 클렌징 폼, 스킨, 로션, 그리고 헤어, 왁스까지 손에 들리는 족족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아끼던 트렁크가 남았습니다. 고급 브랜드라고 자랑하던 그 가방, 명품 매장에서 줄 서서 겨우 샀다며 이건 내 소중한 여행 파트너야 라고 말하던 그 트렁크. 저는 그 트렁크를 침대 위에 던지듯 놓고는 방바닥에 널린 깨질 위험이 있는 물건들, 컵, 이어폰, 충전기, 액세서리, 박스, 노트북, 파우치 따위를 거기에 죄다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가방 겉면에 굵은 매직으로 크게 글씨를 썼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아주 잘 보이게. 주제도 모르고 남의 집에서 설치는 불량품, 다시 엄마 폼으로 반품합니다. 교체 안 해줘도 됩니다. 글씨를 쓰고 나니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용달을 불렀습니다. 남편의 짐에 담긴 쓰레기 봉투들과 그 트렁크를 시어머니 집 앞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저는 그제야 잠시 소파에 앉았죠. 허벅지를 감싸안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비밀번호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출입문 도어락 설정을 리셋하고 그 사람과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는 숫자 조합으로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혹시 몰라 공동현관 출입카드도 교체 신청을 넣었고 인터폰 자동 연결도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엔 휴대폰을 껐습니다. 단순히 무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꺼버렸죠. 회사엔 이미 연차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긴급 사유로 휴가라고만 기록해놓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잠깐 좀 쉬고 오겠다라고만 말해뒀죠. 그렇게 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바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도착한 제주공항, 바람은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죠. 하나의 백팩과 작은 캐리어 하나, 비워낸 자리에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움이 남았습니다. 공항 근처 렌터카 부스에서 조용한 흰색 차량 하나를 빌리고 예약해둔 숙소를 향했습니다.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작은 오션뷰 펜션. 혼자 오기 딱 좋은 구조의 그곳에서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제 휴대폰에 전원을 다시 켰죠. 잠깐의 침묵 후 곧이어 진동 및 미친 듯이 졸렸습니다. 카톡, 부재중 전화, 문자, 음성 메시지. 화면을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 이름이 쉴 틈 없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건의 전화, 수십 건의 문자. 그냥 그대로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 서랍에 넣어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엔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잔잔한 파도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머리는 더 맑아졌고 그리고 정확해지더군요. 제발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떠나주기를 바랐습니다. 지저분한 꼴 더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집에 온 전 현관에서 남자와 딱 만나게 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함께였죠. 그곳에서 얘기를 하면 시끄러워질 듯 싶어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다가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반사적으로 시어머니 머리채를 똑같이 움켜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돌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이게 아주 미쳤구나! 남자가 그 사이를 가르며 두 사람을 말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그만하라고! 결국 우리는 동시에 머리채를 놓았고 서로를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시어머니 씹어 뱉듯 소리쳤습니다. 천연 좀 봐라 아들아. 천연 좀 봐. 화장대 하나 보냈다고 니 지랄이야? 나 너 고소할 거야. 이 집 나가면 바로 병원 갔다가 경찰서 간다. 어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저는 눈을 반짝이며 침착하게 맞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 잡는데 며느리 시어머니 머리채 못 잡는 겁니까? 그리고요, 전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닌 여자의 머리채를 잡은 건 당신이라고요. 뭐라고? 천연 봐라 이년 아주 입이 살았네. 뭘 자꾸 봐요? 앞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건 주거침입이에요.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화장대는 절도고요. 저를 고소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저도 해드릴게요. 절도죄, 폭행죄, 주거침입. 법대로 가보시죠. 남자가 두 손을 들고 다급히 말렸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진짜 그냥 얘기 좀 하자. 제발.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네 엄마 데리고 5분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정말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있잖아. 넌 나한테 사기친 새끼야. 돈 왜 안 줬어? 하지만 이젠 그 돈 안 받아도 돼. 덕분에 이 집은 오롯이 내 집이 됐거든. 그런데 너는 나한테 사기친 인간이야. 엄마나 아들이나. 얼른 나가. 나가라고. 남자는 우물쭈물하더니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남자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각서였습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는 하지 않겠다,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읽다 말고 딱 한 줄만 보냈죠. 일기는 너 일기장에 써. 나는 관심 없으니까. 그 말 이후로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아있던 남자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서 택배로 시어머니 집에 보냈습니다. 화장대는 물론 돌려받았습니다. 그건 제 물건이니까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미정아, 나 진짜 잘할게. 이번엔 진짜야. 마지막 기회만 줘. 제발. 자기야. 누나.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야, 너랑 나는 끝이야. 너희 엄마랑 나는 서로 머리채를 나눠 잡은 사이야. 볼장 다 봤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네가 울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니? 나한테 울지 말고 네 엄마한테 가서 울어. 그분은 네 눈물이라도 닦아주시겠지? 나는 그 눈물 감흥 하나도 없거든.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만은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법적으로도 엮일 일 없고 마음 정리도 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시 철저한 비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며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주변에선 또 사랑이 올 거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살려고요. 이젠 더 이상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단단하게 무쇠처럼 혼자 잘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